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암사의 삼소사계 인문학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강연과 또 공연을 인도해드릴 조은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삼소사계 벌써 이 마지막 계절 겨울에 도달했는데요. 오늘 전반부에 강연은 유사원 예술감독님이 이끌어 주실 테고, 또 후반부에 공연은 검은고의 명인 김준영 교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여러분 여기서 강원도 평창이 멀지 않죠? 평창이 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개촌 마을이 있는데요. 주민 250여 명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5월이면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외 클래식 축제가 그 작은 마을에서 펼쳐지거든요. 3일 동안 무려 16,000명이 그 마을에 몰려듭니다. 대도시도 아니고 왜 그런 작은 마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축제를 계속 이끌어올 수 있었느냐 하면은 우선 자연환경이 청정하고 또 시골 마을 따뜻한 환대가 또 특징적이고, 거기서 이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들을 관객들이 향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촌 클래식 축제를 통해서 풀뿌리의 이 마을 문화 또 고도의 순수 예술이 잘 어우러지고 있는데요. 이런 마을에서의 상생의 돌파구를 몸소 개척해 오신 분을 저희가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개촌 클래식 축제, 또 남원에서 열리는 동편제 국악 축제의 예술 감독을 맡고 계시는 유사원 감독님을 모실 텐데, 오늘 강연에서 우리에게 왜 마을이 필요한지, 회색 도시인으로서 녹색의 결핍, 공동체의 결핍의 이 결핍의 시대에 왜 마을이 필요한지 역설해 주실 테고, 또 그 마을이 어떻게 왜 예술과 연결될 수 있는지를 오늘 열강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유사원 개촌 클래식 축제 또 동편제 국악 축제 예술 감독님을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유사원입니다. 음향 볼륨 좀만 올려주시겠어요? 바람 소리가 세서. 네네네. 소개받은 유사원이고요. 제 소개는 PT에 좀 녹아져 있으니까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PT에 앞서 좋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 3분 정도 되거든요. 그 영상 보실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고 5번이에요. 5번인데 제가 이제 드릴 제 소개를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조성진을 섭외를 해놓고서 개천 클래식 축제 섭외를 해놓고서 전화를 드렸죠. 레터를 막 썼어요. 이 레터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혹시 앵콜 무대를 준비하고 있니? 그렇다면 앵콜 무대는 사실 아티스트의 몫이에요.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예술 감독의 몫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제는 매니아들이 즐겨주는 축제라기보다 온 가족이 손잡고 오는 축제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조성진 씨한테 이런 축제니까 혹시 앵콜 무대를 조금은 피아노를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알만한 곡, 그리고 누구나가 또 피아노를 배웠다면 알만한 곡으로 좀 준비를 해줄 수 있겠냐라는 레터를 제가 막 이렇게 파파고를 쳐가지고 열심히 영문으로 번역해가지고 이제 보낸 거예요. 보내고 그러면서 그런 거죠. 혹시라도 또 만약에 앵콜 무대가 본인이 또 정해놓은 게 있으면 그냥 그걸 하시고 그렇게 이 질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귀담아 듣지 말아달라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봤는데 답장이 왔어요. 얼마나 그 답장 그 메일을 열면서 제가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너무 알겠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너무 알겠다는 그 메일을 쓰면서 일단 준비를 해 갈 텐데 곡은 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알려줘야지. 내가 이제 뭐 이렇게 할 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레터를 또 본인이 보내지 않고 기획사 통해 가지고 또 영어로 막 불러불러 보낸 거예요. 한국말로 보내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너무도 설레었고 도대체 어떤 곡을 준비를 했을까. 방금 들으신 그 헝가리 무고 5번은 연탄곡이라 그래요. 그 연탄곡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포핸즈, 한 피아노 안에 4개의 손이 올라간 포핸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포핸즈는 누군가한테 헌정하는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포핸즈 하면 가장 어렸을 때 우리 젓가락 행진곡, 엄마와 함께 내지는 피아노 선생님과 했던 그런 연탄곡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나를 가르쳐줬던 스승님하고 함께 치는 그런 장면이 어디서 나왔냐면 유아인과 그 김희애가 나왔던 미래라는 드라마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유아인과 그녀의 아름다운 슈베르트가 나오죠. 그래서 연탄곡은 그렇게 헌정하는 곡이었는데 이 곡을 조성진 씨가 자기 친구 김선욱 씨도 원래 피아니스트였죠. 근데 이제 경기 필하모니 지휘자로 가시면서 협연하는 무대가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무대 안에서 이 연탄곡을 해줌으로써 10주년에 굉장히 어울릴 만한 앵콜 무대가 나왔고 이 앵콜 무대는 사실 이 무용 역사 음악 역사 안에서도 조금 길이 회자될 무대라고 많은 이제 비평가들이 평론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개천 클래식 축제 예술 감독이지만 이렇게 관객들한테 예술가도 같은 감동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요청하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 소개로 제 PT에 녹여놨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 기획자이고 학교에서는 예술 이론하고 문화 정책, 그다음에 축제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 오늘 강연의 주제가 지역, 그다음에 예술, 그리고 글로벌이잖아요. 지역. 우리가 지금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마을이 중요해지고 있느냐. 이 퀘스천은 여러분들 다 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사회학자인데요. 이 학자는 얘기합니다. 율리백이라는 위험사회에서 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도 있지만 그 풍요로움 안에 뭐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죠. 그 욕망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는 더 나아갈수록 복잡해지고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위기의 일상화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둔해지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왜 큰 사고 일어나면 안전 불감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 사피엔스 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열광했었어요.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책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정의를 내리면서 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호모데우스 신과 같은 경지에 가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사피엔스 책에서는 우리가 인류가 가진 4번의 대혁명이 있다. 첫 번째 혁명은 뭐예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인지혁명. 언어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뭘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곧 뭐다? 허구를 사실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어떤 거에 의해서? 상상력에 의해서. 그래서 언어와 상상력의 시대, 그 다음에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그 다음에 강력한 사회적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는 이게 7만 년 전에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되게 똑똑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농업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면서 얼마나 풍요로워져요. 먹고 살 게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자본이라는 게 형성이 되죠. 자본이 형성이 되면 뭐가 돼요? 노예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자본 안에서 노예가 되고 노동에 대한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누군가는 그거를 권력화하고 그래서 제국이 만들어지고 결과적으로 만 1년 전부터는 계급과 불평등의 씨앗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얘기하죠. 그러면서 통합혁명은 농업혁명과 같은 시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회적 질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국가 그 안에서 좀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는 신에게 기대는 종교가 굉장히 체계화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재화를 굉장히 체계화시킵니다. 돈에 대한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500년 전에 시작된 과학혁명 이거는 뭐겠어요? 지식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신이 되는 인간 인간이 이제 신과 같은 능력을 자연을 움직이고 이런 능력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건 호모데우스에서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언제부터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가진 거는 아니죠. 근데 그런 능력을 부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와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인간까지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위험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경제학자죠. 이 제프리 삭스가 여러분들 그 저스티스 책 아시죠? 마이클 샌델이 저기 하버드대 교수가 27살에 됐었는데 이건 여담이에요. 제프리 삭스가 29에 하버드대 교수가 되죠. 그러니까 저스티스 우리 샌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국 사회에서 엄청난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천재죠. 이분이 가지고 하시는 일이 여러분들 우리 왜 흔히 듣는 그거 있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한 나라냐. 행복 보고서, 행복의 나라 그 유엔에서 만드는 그 연구소에서도 대표적인 수장이세요. 제프리 삭스가 지리 기술 제도라는 책의 서문에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는 가장 공통된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서문에 던지는데요. 그거에 본인이 질문을 하고 본인은 답변을 합니다. 인류의 친절함, 그다음에 자녀에 대한 열망, 삶이 주는 기쁨 등이 이 세 가지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자식에 대한 열망보다 인류의 친절함을 더 먼저 꺼내놨어. 이게 왜 그럴까라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풀어내 보겠습니다. 휴먼카인드를 쓴 저희 독일 역사학자죠. 리터르 브레흐만이라는 이 저자가 인간이 선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그 선함이 왜곡되는 사회라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편견이다. 그리고 인간은 굉장히 이타적이며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두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건데 지금 사회는 이거를 조금 방해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휴먼카인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사람마다 약간의 누군가의 편견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 편견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 아니면 쉬운 방법이 아니면 편견을 깨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편견을 깨는 방법은 이 브레우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편견을 깨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컨택트라는 얘기를 해요. 편견을 가지고 계속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게 아니고 편견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회를 만나고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오해를 풀란 얘기죠. 그거는 곧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접촉이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접촉부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편견을 깨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접촉을 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귀한 분들 오셨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질문 하나를 던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마치신 분은 총부 스님께서 아마 선물을 주실 거예요. 그러기로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 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할아버지랑 손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산다. 근데 그 늑대는 한 마리는 되게 악한 늑대래요. 맨날 시기심도 많고 질투도 많고 맨날 화나 있고 그런 악한 늑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선한 늑대가 하나 사는데 그 친구는 착하고 믿음직스럽고 되게 사랑스럽고 그런 늑대가 살고 있다. 근데 그 늑대는 할아버지 마음에도 있지만 손자 네 마음에도 있고 누구 모두에게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를 이 아이한테 정말 현자로서 설명을 딱 해주세요. 그랬더니 손자가 가만히 듣다가 할아버지 그러면 그 두 늑대 중에 누가 이기니? 그래서 할아버지가 계속 쳐다봐. 이걸 어떻게 답해야 되나? 어떻게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늑대가 이겼을 것 같아요? 선택해 보세요. 착한 늑대요. 선생님은 착하세요. 상황에 따라 틀리다. 그거는 굉장히 현재 같으신 대답인 건데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는 얘기였어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지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때요? 너가 먹이를 주는 늑대. 결과적으로 그걸 고민을 한다는 자체는 인간은 선하다는 거죠. 선한데 그 상황에서 악한 늑대가 등장할 수 있고 선한 늑대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 저자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함에 있어서 그 친절함에 있어서 베품에 있어서 사람들은 늘 갈구하고 늘 뭐라 그럴까요? 쫓는다 그래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 즐거운 얘기가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질문에 답한 건 저니까 선물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왜 마을이어야 되고 왜 이런 친절함들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위험사회라는 이 사회에 살 때 지치고 힘드니까 어디를 가요? 여행을 간다거나 저 멀리 이제 어딘가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지점들이 좀 생겨나죠. 그래서 그 여행을 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하죠. 유럽으로 가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불친절해. 싫어. 뭐 이런 얘기 하죠. 일본을 가면 일본 사람들 친절해서 좀 좋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어디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호텔이나 숙박을 할 때 프런트에서 굉장한 친절 뭐예요? 업그레이드 해드렸습니다. 뭐 내지는 뭐 굉장히 친절하게 내일 어디를 가야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친절하게 답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날 때 기분이 굉장히 나이스해지면서 이 여행은 좀 즐거울 것 같아. 그런 걸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친절함을 사람의 친절함이 아닌 마을 안에서의 고장 안에서의 친절한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를 제가 개촌 클래식 마을이 가지고 있는 환대의 공간으로서 좀 설명을 드리고 비포 애프터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환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사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환대의 공간 개촌 초등학교라고 그랬는데요. 개촌 초등학교가 이 축제는 처음에 그 공간에서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교장 선생님이 1인 1학기부터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진은 지금 저희가 웰컴 센터라 그래서 안내센터, 티켓 받는, 그다음 종합 안내소, 그다음 프레스라는 공간을 있고 아카이빙하는 전시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를 지냈잖아요. 코로나를 지내면서 초등학교 공간을 밖으로 내어주는 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 안에서 무슨 뭐 사고라든지 전염병이 시작이 되면 가장 취약한 어린아이들한테 퍼지고 그 전염이 그래서 위험한 공간으로 바뀌면 안 되니까 이제는 이 공간을 내어줄 때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행정부장님, 교무부장님 담당하는 선생님까지 공문을 여기저기 내야 돼요. 공문에 릴레이가 있고 그 공문을 냈어도 안전 점검 또 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 원상복귀 됐는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뭔 해가 없었는지 등등 굉장히 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과 행정부장님과 교무부장님과 담당 선생님들이 너무 그 일들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세요.
우리 그냥 이 마을에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드려야죠. 그리고 그 공간, 이 축제가 시작된 공간이 초등학교이니 이 초등학교가 북적북적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 공간을 환대호 공간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들을 하십니다. 저희가 하지 않고 그분들이 해주심에 대해서 저희 또한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학교 앞에 이게 이제 개촌길이라는 공간인데요. 물론 이제 모든 축제에서 많이 하죠. 굉장한 도로를 관객들한테 내어주는 차 없는 거리. 개촌 축제도 이게 차 없는 거리로서 내어주는데요. 이게 이제 개촌길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여기 조그마한 난닝구들이 보이실 거예요. 메리아스라 그래야 되나? 여튼 난닝구들이 보이는데 여기 개촌 클래식 축제라고 쓰셨는데 이 난닝구도 보시면 조금 확대된 사진이 있을 텐데 난닝구도 다 틀려요, 모양이. 요 골목에 사시는 할머니가 영미용실 할머니 정도 되시는 분인데 자기가 축제가 이루어질 때 뭐라도 보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또 이 마을 안에서 요새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이쁜 글씨 쓰기 이런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다시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쓰셔가지고 자기 남편 난닝구에다가 이렇게 쓰셔가지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가랜드가 펼쳐진 공간인데 이거를 하자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난닝구도 다 달라요. 구멍도 나 있기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랜드 줄에다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너무 좋아하셔. 내가 또 이만큼 축제에 뭔가 이바지했다라고 해주셨고 이거는 지금 트럭이 보이실 텐데요. 오시는 분들 그냥 버스킹처럼 이용하시라고 또 평창군청 직원이 농기계가 저는 그렇게 마을에 많은지 몰랐어요. 이장님 댁에 가면 이런 트럭도 한 뭐 두세 개, 그다음에 뭐 트랙터, 지게차, 모든 이게 농협에서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 트럭은 뭐 처음에 지원받으셔가지고 샀는데 원체 그 밭에 두엄이 많으니까 부식된 트럭인 거예요. 그래서 못 쓰시는 트럭을 이렇게 쓰겠다고 평창군청 직원이 말씀을 또 하니 또 그 이장님이 뭐 얼마든지 쓰셔라 그래서 내주시고 이거를 저희가 무대처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버스킹 무대처럼 하모니카 동호회가 오셔가지고 무대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마을 분이 이 빨간 지붕 어머님이 자기 앞에 요 사이즈를 재가지고 이 개촌길 앞에다가 자기 이렇게 현수막으로 거시겠대요. 몰랐어요. 왜 이렇게 걸어놨는지.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그냥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프로그램 아까 뭐더라도 이바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 동네에 있는 현수막 업체한테 자기 사이즈 알려주고 뭐가 됐든 그냥 걸라고 했더니 또 그 현수막 업체 사장님은 소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주겠다고 해서 자기 마당 앞에다가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아니 마을 자기네 마당 그 앞에를 이렇게 막았어 이러면서 또 좋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마 이 공간에 오셨던 몇 분도 계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는 축제위원장님의 비닐하우스인데요. 이 비닐하우스는 장목하는 뭐 이렇게 평창은 원체 감자, 배추가 주요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장목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비닐하우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목을 멈추고 우리가 개촌 클래식 축제 할 때 이 공간을 내어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쓰셔라. 제가 좋은 베뉴를 이렇게 또 다른 베뉴를 막 찾고 있었을 때 본인의 비닐하우스를 내어주시면서 이 안에서 공연을 하시라고 그러면 이 장목을 한 일주일 동안은 포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겠어요. 차마 그걸 제가 계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괜히 계산했다가 너무 마음만 불편할까 봐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신 공간을 좀 더 효율적 있게 쓰고 좀 더 많은 관객들한테 내어드려야겠다 하고 앞에 설치 작가가 조금 비닐하우스에 들어오는 것을 좀 예쁘게 좀 단장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거죠. 관객 길 입장 동선이기라고는 하지만 농부들이라 그래야 될까요? 농부 선생님들은 한 평의 땅이라도 남으면 이게 얼마나 돈을 하고 이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땅이 남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도 몇 평 되겠어요? 한 5평 정도 되겠죠? 이게 지금 감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요 고랑을 밟고 들어오는 거죠. 이랑을 감상하면서. 그래서 이 공간을 넘어오시면서 관객들은 또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기타리스트 장하은 씨입니다. 저희 그때 계산문화제 할 때 하은 씨 오셔가지고 공연 한번 하셨죠. 그래서 이 안에는 저희가 설계할 때 한 100명 정도 그렇게 주 메인 공연장에서 우리가 이제 실어 날르자 했었는데 이 비닐하우스를 도시인들이 누가 들어가 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한 250명 정도까지 실어 날랐고 이 안에서 아름답게 공연을 이제 했죠. 하고 이 아티스트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공연을 해봤겠어요? 처음 해보죠. 그러니까 본인도 즐거운 거죠. 그래서 하은 씨가 이 벽에다가 자기의 이제 사인을 약간의 레터링처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바이올린 연주자들도 사인을 하고 이 공간을 마치 이제 개천 클래식 축제를 이 베뉴에서 공연했던 분들의 레터링이 있는 공간으로 바꿔나갈 계획을 그날 그냥 당일 세우게 된 거죠. 해서 이렇게 관객들을 환대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부러 제가 사진을 조금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천이에요. 강보다 작은 저희 개촌에 흐르는 조그만한 천인데 갑자기 피아노가 업라이트 피아노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와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확대된 사진을 볼게요. 아마 번영 회장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시는데 번영 회장님이 자기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못 쓰는 피아노가 하나 있어서 지게차로 저렇게 또랑을 내려와 가지고 피아노를 갖다 놓으셨어요. 아무나 와서 치라고. 그러면서 사실 이 천과 여기는 저희가 피아노 동산이라고 좀 이름을 붙여놨었어 가지고 또 피아노를 이렇게 내려다 주신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관객들은 여기서 개울가에 피아노가 있어 라면서 이제 신기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도 초등학생 애들이 내려가서 또 엄청 버스킹을 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 사진은 어느 트램퍼터가 그냥 혼자 와서 트램펫을 열심히 또 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축제를 하면 제가 모르는 음악 소리가 엄청 많이 들려와요. 여기저기서. 근데 이제 뭐 마이크 음향이 없는 거니까 굉장히 새소리처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이것도 또 어느 우리 또 마을, 이건 아마 육리 주민이셨던 것 같은데 육리 주민이 자기가 이분은 서울 분이셨어요. 여기에 이제 정주 인구로 오셨는데 자기가 이런 거 뚝딱 잘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클래식 페스티벌이라고 자기가 비버리 힐즈 있는 것처럼 만드시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마셔라 이랬는데 만드셨는데 뭐 그냥 이제 뭐 이렇게 대충 아름답진 않지만 뭐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밤 되니까. 그래서 네온이 있고 요 뒤에는 그 광섬유 이렇게 뭘 꼽는 게 있나 봐요. 그게 다이소에 엄청 싼가 봐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사셔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관객분들도 요 앞에서 사진들 엄청 찍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환대의 공간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그 축제를 같이 동참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관객들은 또 얼마나 이 공간이 따뜻한 공간이었는지를 보여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축제를 사랑하면 그런 뭐 친절함이 묻어나올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왜 예술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왜 그거를 예술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예술 마을이 도대체 뭔가 예술가가 살고 있나? 아니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예술을 하는 건가? 그거에 대한 디파인하는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이니까 이런 건 좀 하나 얻어가야죠. 예술이라는 단어는 18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물론 예술이 뭐다라고 얘기했던 플라톤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있죠. 근데 그건 개념이었던 거고 처음으로 단어로서 이게 예술이다라고 했던 사람이 샤를 바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씀으로써 이제 예술이 굉장히 아름다운 기술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기술이 아름다운 순간으로 보여졌을 때 그거는 예술로서 우리가 좀 칭하자라고 이 학자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예술 마을이라고 했을 때 이 개념이 예술로서 쓰일까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철학가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썼던 우리의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얘기를 해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1897년이죠. 톨스토이는 또 19세기 러시아의 굉장한 철학가이고 예술이란 인간 사이의 연합이며
인간들을 같은 감정으로 묶어주는 것이며 개인들과 인류 전체의 안녕을 향한 진보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이라고 한다. 감정을 묶어주는 거래요. 예술이라는 게 예술품을 감상하는 그런 이제 얘기가 아니고 예술이라는 건 감정을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그 공감을 연대시키는 거 그것이 예술이라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이론이에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미국의 철학자죠. 존 듀이라고 우리가 이제 교육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철학자인데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라는 책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술이 그런 연대라는 그 감정이 굉장히 일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듀이가 얘기를 하고 예술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어야지 그 연대가 더 강해진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축제에 열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 연대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이고 그 이벤트 안에서 사람들이 쟤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축제에 열광을 할까? 같은 그 예술의 감정을 그런 연대의 감정을 느끼는 걸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회색 도시에 반대되는 녹색의 결핍이라고 저는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서울에 살다가 초록색을 보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연으로 가고 여기 정암사 같은 이런 한백산 같은 이렇게 산에 또 가기도 하고 해서 녹색의 결핍과 그다음에 나의 일탈을 평상시에는 잘 못하는 그런 잘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할 수도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 40시간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기가 바쁜 이런 현대인의 삶에 나의 로망의 실현이라는 거를 주말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연대를 느끼려면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축제 같은 데를 찾아가고 좀 더 좋은 공간 안에서 내지는 젊은이들은 이런 클럽이나 이런 데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로망의 실현 그리고 그 로망의 실현에서 다 같이 하는 공동체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예술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탈을 우리가 왜 했는지 프로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 두 가지였다.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이 늘 공존하는데 우리는 현실은 주되게 살고 있는 본 거주지에서 하는 거고 일탈이라는 거는 본 거주지에서 좀 밖에 나아가는 서브 거주지에서 하는 것들. 그렇게 현대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얘기합니다. 현실의 원칙을 좀 더 우리가 강하게 연대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나갈 때 문명화된다라고 얘기했던 철학자이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은 아니다. 한 3일만 일하고 내지는 한 4일만 일하고 나머지는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간다거나 내지는 좀 더 서브 잡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들 떠나 있죠. 프로이트는 이렇게 쾌락의 원칙과 현실의 원칙에 있어서 현실의 원칙에 좀 사람을 묶어두려고 하고 쾌락의 원칙은 조금은 자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문화사학자 요한 하우징어는 같은 얘기지만 왜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까 내지는 그런 공동체의 경험에서 왜 그렇게 많은 일탈을 할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우징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원래 놀이하는 인간이었다. 놀이하는 속성을 가진 물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아마 여기는 저랑 같은 비슷한 세계일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라는 이야기를 부르면서 엄마와 처음 하는 놀이가 뭐예요? 이거 뭐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하고 엄마라는 대화도 하지만 놀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리도리하고 잼잼하고 엄마랑 그렇게 놀다가 지금 현대 만약 2010년생, 20년생들은 엄마랑 놀다기보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빌가 뭐 이런 것들과 좀 놀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놀이이죠. 놀이로 시작되는 인간이라는 거를 문화사학자 요한 하우징어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놀이는 굉장히 자유롭고 자발적인 행위이고 즐거움을 이해하는 것이며 물질적인 이해와는 굉장히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경험을 어떤 공동체가 되느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축제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아까쯤에 그 질문 아까쯤에 질문 못 답한 사람이 저니까요. 총무스님에게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대충 자 2000 언더 이상이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일단 이렇습니다. 문체부에 이것도 제가 답하는 거면 총무수님 저 선물 2개입니다. 이런 거예요. 문체부에만 보고된 축제가 1,300개예요. 그러니까 문체부에 보고되지 않은 축제까지 더하면 한 2,000개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축제가 여러분 1년이 52주예요. 대충 나눠보면 하루에 축제가 3개씩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때요? 겨울엔 춥고 여름엔 비 오고 봄, 가을에 몰려있다 보면 10월에만 거의 축제가 하루에 10개씩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제가 범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축제에 와서 즐거움과 나의 일탈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걸 또 문체부는 잘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좀 편차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개초는 5월 말에 하는 축제이고요. 이때는 임윤찬 군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 이제 상을 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연주했던 무대가 갑자기 저희 쪽이랑 계약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이때 오셨던 분들이 한 6,000명 됐었어요. 그래서 윤창군의 공연을 듣고 모두가 그리고 이때 또 라흐마니노프 3번을 해요. 라흐마니노프 3번은 예술의 개념을 조금 여기다가 가미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예요. 라흐마니노프가 우울증을 앓았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곡을 썼을 때 굉장히 그 곡이 약간 그런 힐링의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라흐 3번을 들으면 막 울기도 해요. 저도 울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날 그걸 좀 들으면 훌쩍훌쩍 하다가도 다시 되살아나는 기분을 좀 느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연은 저희한테 그런 피드백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약간 삶을 좀 놓고 싶은 순간들이 매번 일하면서 뭐 있었는데 윤찬 씨 공연을 보고 약간의 좀 기운을 얻어가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도 많았었고 그러나 이 연주가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연주가 실내 공연장에서 들으면 물론 또 좋았겠죠. 근데 이 풀벌레 소리랑 반딧불이랑 같이 이 공연을 보는 거예요. 자연에서 녹색이 하나 가득한 자연에서 그리고 제가 잘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무대 빼골이 없어요. 나무가 녹색이 빼골입니다. 무대 배경이라는 거죠. 요거를 땡겨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KBS 교향악단이 했던 인키네니 주의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소리는 귀로 듣는 거고 보는 거는 시각의 녹색을 제가 담았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번 보세요. 사실 정암사의 구름과는 조금 비하기는 어렵지만 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김선욱 씨가 공연 막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구름과 이 전체의 뷰가 어떻게 보면 자연 속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느낌을 느끼시라고 저희가 연출을 했고 그 공간 안에서 음악을 듣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관객들한테만 그런 또 자연의 선물을 드리지 않아요. 아티스트들한테도 드리는데요. 누구세요? 건반이의 구도자인 백건우 선생님이세요. 이때는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으로 네이버 TV로 생중계를 했었는데 보이세요? 비가 너무 오는 거예요. 쇼팽을 치고 계시는데 물론 쇼팽이 굉장히 낭만적이죠. 굉장히 차분하고. 근데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건반에 손가락이 이렇게 약간 미끄러지는 그래서 저희는 막 수건을 들고 이렇게 뒤에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백건우 선생님이 끊지 않고 쭉 연주를 해주셨어요. 1시간 동안 연주 끝내시고 백건우 선생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굉장한 놀라운 상황을 저한테 선물해 주셨군요. 이러시면서 비 안에서 자기도 피아노 쳐본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안 해봤던 경험이어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치맥을 주문하셨어요. 오늘은 웰릴리로 돌아가서 나도 기가 막히게 생맥주를 좀 먹겠다고 그러면서 비가 오지 않는 날 또 한번 모셔달라고 얘기해 주셔서 오래 모셨었죠.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 너무 많이 아시는 어느 순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요. 네네.
오셔가지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물론 피아노라는 게 클래식이 야외에서 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피아노가 다 머금어가지고 피아노를 더 강하게 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때 연주하시면서 일본에서도 이렇게 야외에서 하는 피아노 이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끝나고 나셔서 관객들하고도 엄청나게 사진도 좀 찍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크 공연장에서 제가 좀 연출한 아닌데요. 관객들이 이제 아티스트들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반겨하는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왜 가져왔냐면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일탈을 하고 싶은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마을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성황나무라는 게 있죠. 선앙당이 있고 민속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나무에 천이 걸려 있거나 어딘가에 이렇게 천이 걸려 있으면 그렇게들 즐거워하세요. 그냥 그 문화가 있는 거죠. 그 DNA가 문화 코드가. 그래서 저희가 그늘막을 조금 선앙당 내지는 나무에 있는 이런 천을 이렇게 디피하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놨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관객들은 이 천을 잡으려고 그렇게 술래잡기를 해요. 천 잡아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물론 축제가 끝나면 이거는 다 관객들한테 나눠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만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개촌 주민들이 고추 말린다고 가져가시죠. 아주 다용도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에 오셨던 우리 박재용 피아니스트인데요. 개촌은 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계산문화재 할 때도 비 왔었어요. 그래서 고상지 밴드가 조금 힘들었었죠. 이날은 비가 오기도 왔는데 운무가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운무가 많이 낀다는 거는 습기가 최고치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재홍 씨도 연주하면서 피아노를 더 꿍깍꿍깍 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그래요. 이런 환경에서 처음 공연해 보는데 좋은걸요? 그러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얘기를 해요. 비 안 오는 날 초청해달라.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초청해서 또 파크에서 기가 막힌 또 라흐 한 3번을 들었죠. 여기까지 이제 축제에 열광했던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도 즐겁고 관객들도 즐거웠던 좀 사진을 보셨는데요. 이건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한 사진이고 이 사진의 이야기가 좀 굉장히 딥합니다. 이게 지금 조성진 씨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이날 공연장에 한 15,000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1번부터 티켓을 나눠드렸고 그래서 줄이 이렇게 쭉 서 있었는데요. 사실 요 다음 사진이 있긴 한데 차마 그건 여러분들이 공개하기가 약간 도덕적으로 조금 그래요. 이유는 이렇게 줄을 좀 서셨다가 이게 지금 11시부터 쓴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1시간은 서 있다가 이제는 다 돗자리 피고 앉으시는 거예요. 이제 앉으면 뭐 하겠어요? 뭘 먹어야 되죠? 먹다 보면 뭐 하겠어요? 술이 한두 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길이 무슨 술 좌판이 저 한 2km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선이 뒷선이 서로 막 이렇게 음식들 나눠 드시고 그래서 굉장히 장관인데 너무 취하신 모습들이 사진에 잡혀가지고 저희가 강연할 때 이 사진을 갖고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포 사진입니다. 앉기 전의 사진인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분들끼리 막 친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연장에 들어가셔서 자기네들끼리 막 열광하고 조성진 나올 때 막 기함하고 그리고 서로 막 더 같이 기함하는 그런 약간 장관을 만든 전조 사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볼 텐데요. 자 지역에 대한 우리 마을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 마을. 그럼 예술이라는 게 어떻게 디파인 되어야 되느냐? 그거는 공감과 연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아가서 이제 글로벌이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글로벌과 로컬과 빌리지가 어떻게 같이 성장하고 맞물릴 수 있느냐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시간이다라고 정의를 좀 내렸는데요. 아마 이 지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지도죠.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나 된다. 물론 정선군과 평창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물며 위험 지역으로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마을은 지역은 굉장히 소멸되어 있고 대도시로 많이 몰려져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을이 곧 정답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지역과 유대하는 제3의 인구 만들기. 지역과 유대 맺는 관계 인구를 우리가 지금부터 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관계 인구가 뭐냐? 여러분들 뭐 요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살고 2일은
시골촌에서 사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국회에서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주 4일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사도 3촌이 되겠죠? 그러면 이 3촌에 대한 인구는 뭐겠어요? 정주 인구가 되기 전에 먼저 관계 인구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응원하는 응원 인구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상생은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시간으로서 누가 노력해야겠어요? 이 고을에 사는 마을에 사는 사람과 또 오는 사람들이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지역이 소멸되는 걸 많이 했죠. 굉장히 지역 소멸의 상징인 유바라시의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그냥 좀 찾아보면 되시니까. 유바라시는 지역 소멸이 돼서 이거를 굉장히 다시 좀 잘하고 싶어서 관광으로 이야기를 돌렸고 관광 사업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결국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시설물들과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사실 관광 상품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월미도에 뭐 이런 뭐 이렇게 일본이 또 잘하는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유바라시에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도 지금 어떻게 생각해요? 에버랜드가 제일 짱이에요. 누가 그 유바라시 가가지고 관람차를 탈 것이며 바이킹을 탈 것이며 하겠어요. 그래서 유바라시는 재정 파탄을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굉장히 보여주는 선례가 됐죠. 정주 인구를 생각하면서 오는 친구들의 텃세와 규제가 여전히 한국 사회는 심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주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괜당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민이 서울에서 내려갔던 친구들이 많이 내려갔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친구들이 다시 많이 빠져서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은 뭐죠? 서울에서 굉장히 빠른 KTX, 4도 2촌과 5도 2촌이 가능한 제주도에서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정주 인구를 많이 못 만들어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정착한 친구들도 있지만 많이 빠져나가는 통계청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80년대는 저 80년대 우리 청년들이 그때 뭔 얘기했어요? 저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제주에 가서 살기로 했어요. 뭐 그닥 뭐 이렇게 저희는 직장은 필요 없어요. 직업만 있으면 되는 세대 아닌가요? 지금 이런 세대인 거예요. 그런 세대를 어떻게 이 마을에 우리의 마을에 정주 인구로서 만들 수 있냐? 시작을 관계 인구부터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냐? 저는 위장이란 단어로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친구들이 왔을 때 이 로컬에 어떻게 적응을 하냐? 나를 위장시키는 거. 근데 이제 위장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많이 나쁘게 뭐 위장 전술 뭐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와닿아 있어서 조금 나쁜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 위장이라는 걸 나를 조금은 내려놓고 그분들하고 뭔가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살았던 깍쟁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뒤로 하고 조금은 친절해지는 모습으로 다가가겠죠. 그런 게 생태적 위장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학자들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질 딜레즈가 천개의 고운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음악 용어의 리트로넬로의 개념을 좀 대비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유사원이가 사는 공간은 영토화된 공간이겠죠. 내가 주 5일을 사는. 근데 정선에 와서 제가 한 이틀을 살아요. 이거는 나의 탈영토화를 시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관계가 좋아져.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정착을 하면 그건 제 영토화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주 영토가 있지만 제 영토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정주 인구가 될 수 있고 이런 거를 가능하게 하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는 세컨드 하우스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중, 이중 전입제가 되는 거죠. 주 전입이 있고 이중 전입이 있고 아마 이게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지도 있죠. 서울에서도 전입이 되어 있고 정선에서도 전입이 되어 있으면 정선의 인구들이 조금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고 그게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되겠죠. 독일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스트리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 전입이라기보다 세금을 많이 면제해 주는 거죠. 세컨 하우스가 5억 미만이면 뭐 세금을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 들레즈가 또 얘기하죠. 이렇게 정주 인구가 되고자 하는 관계 인구들이 왔을 때 리좀적 연결이라는 거를 하죠. 기존 사회에서 그리고 들어왔을 때 수평적인 관계를 이 지역민들이 이 고을 사람들이 내지는 마을 사람들이 연결해 주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서울에서도 이 친구들이 계층 구조에서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정주 인구를 바라보고 관계 인구로 이제 왔는데 여기까지도 와서도 나를 계급 사이로 이 마을에서 놔버리면 오고 싶겠어요? 여기까지도 와서 그러니까 리존적 연결이라는 거는 비위계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당 문화가 어려웠던 거는 오시면 어르신한테 인사해야 되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되고 이제 뭐 이런 그런 관계들을 터부시한 친구들이 왔는데 그 관계를 또 요구하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이 리존적 연결이 중요하고 이게 되었을 때 무한한 확장 가능성이 일어나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만났을 때 굉장한 시너지가 있다라고 질 들레지는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정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해 나가야 될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카렌 암스트롱 좋아하는 여자 학자예요. 추계 시대라는 굉장히 벽돌 같은 책을 쓰셨는데요. 읽느니라고 한참 고생했어요. 이 추계 시대는 여러분 이런 거죠. 기원전 900년부터 200년까지를 그냥 말세라는 혼란의 시기라고 뒀을 때 인류는 이 지역에서 굉장히 뭐랄까 혁명도 많이 하고 어떤 이야기들도 굉장히 힘들게 살아나는데 결국 이거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각기 다른 곳에서 현자들이 보낸 동일한 메시지는 이거였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나와 같이 여기는 마음. 이게 공감과 자비로서 대할 때 사람들이 리점적 연결이 되고 수평이라는 관계 안에서 시너지가 난다라고 우리 암스트롱은 얘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본인이 했다기보다 모든 각기에 있는 중국하고 인도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사의 위기라는 거를 어떻게 깨부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종교 이후의 종교는 같은 생각과 같은 공감을 만들어내는 아까 디파인 됐던 예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내가 나를 조금 내려놓고 오는 시간에 그 무해한 시간에 똑같은 거죠. 지금 여러분들 다 같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아무도 터치하지 않은 이 무해한 시간을 함께 머무는 거 그런 머뭄에 있어서 같이 공감하고 연대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촌 클래식 축제는 이 개촌 마을은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좋은 배지 막힌 사례를 찾았는데요. 미국의 워싱턴 주 옆에 버지니아 주라고 워싱턴에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재계죠. 정재계 은퇴하고 백악관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버지니아로 가서 샬롯츠빌 심포니 소사이어티라는 자그마한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악기도 좀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엄청 잘한다기보다 그냥 조금 그냥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계시고 이 소사이어티에서 어떻게 연대하고 어떻게 즐겁게 살아야 될 거냐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던지시고 저희한테도 한번 콜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한국에 초청돼서 한번 공연을 이미 하셨고요. 그래서 개촌 클래식 마을은 이분들하고 연대하는 작업을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 소사이어티 재단을 만들고 어떻게 시민들하고 만들어낼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하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여기에 PT에는 담지는 않았지만 지금 일본이 그 지역 소멸의 댁에서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굉장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벤치마킹 사례로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꽤 있고요. 그 사례들을 우리가 또 연구해야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해서 오늘 저의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예술 마을, 우리의 상생의 또 다른 가능성, 돌파구에 대해서 심도 깊은 강연을 들려주신 유상원 검님 감사합니다. 네. 청중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한 질문들이 있으면 던져주세요. 우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개촌 클래식 축제, 이 정서에서 가까운 개촌 클래식 축제 초점을 맞추셨지만 사실 감독님께서는 두 개의 판이한 축제를 이끌고 계세요. 클래식은 평창에 있는 개촌 클래식 축제, 그리고 국악은 저 남원에 있는 동편제 국악 축제. 이 두 개의 판이한 축제가 사실은 섭외되는 예술가들 혹은 관객들도 성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아니면 지역의 차이, 평창과 또 남원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둘 다 음악이니까 또 이 감독님께서 무용을 전공하셨어요. 발레를 전공하셨는데 또 음악을 공통적으로 한 뭐 유사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축제 어떻게 달리 혹은 같게 이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해요. 전 발레를 전공했습니다. 발레를 전공했는데 어떻게 클래식 축제랑 국악 축제 예술 감독을 하세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술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예술 감독이라는 거는 아까도 조성진 씨한테 메일 쓰는 관객에게 어떤 예술의 감독을 줄 것이냐라고 연구하는 감독이다. 그럼 다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했던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개총 클래식은 클래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동편제는 국악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개를 지금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는데 이것도 마을 이야기예요. 개총 클래식 축제는 개촌 마을 주민분들이 1,700가구거든요. 1,700명이 살고 계시는데 너무도 그냥 뭐 자기 개촌 1, 2부터 6리까지 너무도 이 축제를 위해서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 절절절절 막 나올 정도로 뭐 이러는데, 반면 동편제는 비전마을과 점촌마을 두 마을이 송옥록 생가라는 서편제의 굉장한, 거기가 태고지죠. 그 마을은 비전마을이에요. 근데 다리 하나를 딱 지나면 이거 점촌마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왔어요. 근데 비전마을은 요렇게 25가구가 있고 그 뒤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을 깎지 않는 이상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점촌마을에서 친구들이 내려와서 살면서 이제 뭐 하겠어요. 컨텐츠 이제 남원시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막 사업들을 따내고 엄청나게 많이 따냈어요. 남원이 이번에 남원시 예산이 1조가 넘어요. 원래 8천억이었는데 이번에 오신 시장님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1조까지 따는 뭐 어마어마한 뭐 이런 업적을 세우고 계신데, 거기에 점촌마을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비전마을 어르신들이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 거 가지고 점촌마을에서 장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려갈 때마다 내가 이제 비전마을 이장님한테, 우리 권수복 이장님한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걸 화해시켜 드리려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하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한 2년은 그냥 이렇게 한번 그러면 마음껏 싸워보세요.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비전마을에서 싸우시기에는 계속 나이가 들어가시, 그리고 이제 25가구였는데 지금은 이제 17가구가 남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장님도 좀 풀이 꺾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장님으로 바뀌셨고, 그래서 이제 환대하는 마을이 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마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술 감독이 싸우니까 여기 그만해야겠다. 뭐 국악도 많죠. 서편제 있으니까 그럼 동편제 마을로 가도 아니 서편제 마을로 가도 되고 어디를 가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싸우면 안 되겠다. 요새 제주도에서 싸우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견당 문화에서 제가 또 존경하는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셨죠. 그러면 니네들 귀곡산장에서 살 거니? 그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 좀 살겠다고 오는 청년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내쫓으면 우리가 남아 있으면 한 몇 명 남아 있겠냐? 그럼 이거 귀곡산장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할머니가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우리 뒤에 빠져가지고 막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말씀 듣는데 막 감동의 눈물이 막.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모두를 설득하셨어요. 오는 애들 좀 더 잘해주고, 제주도는 그렇잖아요. 뭐 하는지 다 이게 담이 낮으니까 다 알아.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제가 몇 시에 나가는지 알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어머님이 많이 상쇄시켜 주셨죠. 그래서 어쨌든 싸우고 있던 마을, 환대하는 마을이, 또 저는 그거를 이제 관찰자로서 열심히 또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러 오시잖아요. 근데 막상 개촌에 도착을 하면 눈도 즐거워요. 그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근데 여기가 평범한 마을이고 주민들의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인데, 거기 가면 예술적인 공간으로 훌륭하게 변모했단 말이죠. 아까 그 보여주셨던 웰컴 센터도 그렇고, 초등학교 앞에 웰컴 센터, 그리고 그 차양막들, 그늘막, 성황당에서 모티브를 취한. 근데 그게 뭐 그냥 산만하게 아무렇게나 설치하신 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공간을 디자인하셨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컨셉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매년 또 그 시각적인 주제도 달리 하시는지 그거 좀 궁금하더라고요. 음,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축제를 기획할 때 가장 기본으로 잡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때요?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를 딱 가면 입구부터 어때요? 와! 뭐 이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공간 안에 들어섰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놀 것인지를 사실 정해주는 첫 관문인 거거든요. 축제라는 것도 그래야 돼요. 공항에서 딱 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축제가 하나 있어요. 투모로우랜드라고 EDM에 굉장히 특화돼 있는 그리고 그 축제는 나라별로 게더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그냥 내가 저기 가고 싶다 그래서 비행기 티켓 끊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오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몇 날 몇 시에 티켓 옵션을 딱 해요.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한 뭐 2천 명 내지는 또 뭐 미국 애들은 한 2천 명 이렇게 게더링을 하는 축제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근데 그 투모로우랜드가 공항에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젤이라고 이렇게 날개든 친구들이 자원활동가들이에요. 뭐 자원활동 할머니도 있고 뭐 그 어머님들이 우리 저기 축제에 오셨습니까부터 인사부터 해서 맞이해 주는 거거든요. 제가 클래식 축제를 기획하고 동편제도 기획할 때도 오시는 길에서, 그러니까는 KTX에서부터 역장님이 되게 좋으세요. 내리면 다 얘기해 주세요. 개천 클래식 축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셔틀버스가 여기서 준비되어 있고. 근데 그런 이벤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와 재밌다, 즐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부터 좀 시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각이라는 건 물론 음악은 귀로 듣는 거지만 왔을 때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시각이 주는 어떻게 보면 일탈의 폭이 넓어진다 그럴까요? 귀로 듣는 거는 딱 사실 공연이 5시 시작되거나 7시 시작될 때 들을 수 있는 거지만 그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온 사람들하고 막 놀아야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내가 들어갈 때 그 공간이 그냥 마냥 초등학교, 물론 밖에 있는 이 자연에 있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거기에 제가 한 스푼 얻는 거죠. 굉장히 선앙당스러운 막 천잡기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은 촌스러웠을지만 되게 가랜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모여서 통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이 내 일탈의 폭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저는 시각에서 많이 채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을까요? 저희가 그 관객으로서 그 마을에 가면 정말 이 마을 주민들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 청중들의 이 느끼는 환대 이전엔 그 또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술 감독님이 각고의 노력을 펼치셨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감독님도 스스로 회색 도시인이시단 말이죠. 근데 그런 로컬 분들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시기 위해서 나 이것까지 해봤다라고 한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거는 노력이에요. 제가 개촌 클래식 개촌은 저 한 달에 한 2번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개촌 가는 길이 빠삭해요. 둔내역에서 내려가지고, 왜냐하면 차를 끌고 가면 너무 시간이 바트니까. 그래서 둔내역에 내려서 택시 타고 가면 택시 기사님도 저 다 알아요. 그럼 뭐겠어요? 엄청 뻔질나게 드나드는 거죠. 그리고 가면 뭐 하겠어요? 이러죠. 주민 설명회를 해요. 축제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근데 축제를 만들 때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컨셉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이러면 번영 회장님이 또 뭐 얘기를 하세요. 그럼 뭐 듣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거는 문득 말하다가 생각났어요. 저는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 축제 시작되기 전에 한 500번은 설명하는 것 같아요. 이장님한테 설명, 그 다음에 부녀회장님한테 설명, 또 부녀회장님의 전 부녀회장님한테 설명, 또 누군가한테 설명. 근데 그거는 해야 되는 몫인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가 또 이렇게 메이드하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설명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분들이 그럼 나도 뭐라도 좀 보탤까라는 마음이 생기지. 뭐 와가지고 뭐 예술 감독이라고 막 와가지고 권위 있게 뭐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 고장에
사람들 많이 오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누가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너 딴 데 가서 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설명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접촉하고 더 많이 이걸 내가 지금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도 해드리면 그분들의 또 열정이 보태지고 보태질 때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야외 축제의 가장 큰 변수는 날씨잖아요. 아까 백건현 선생님은 비리 우중에 연주를 하셨고 또 박재홍은 운무 사이에서 연주했지만 그 사실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습기에 취약해서 습기가 가장 치명적인 천적이기도 하거든요. 얼마 전에 통영에서 어부장터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그 백종원 씨가 이끄는 근데 비가 많이 와갖고 엄청난 항의를 받았더라고요. 민원이나 항의. 연주자들이야 그 빗속 혹은 안개 속에서 치는 경험이 또 하나의 예술적인 영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관객들을 위한 어떤 날씨의 위험 변수에 대한 대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구현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산문화재들을 이제 맡을지 안 맡을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우천 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늘 우천 대비가 이 야외 행사는 이제 필수처럼 들어가는데요. 개초는 그냥 우비는 매년 삽니다. 그냥 관객들한테 우비는 나눠드려요. 그냥 이렇게 뭐 좀 더 좋은 이제 패셔너블한 우비도 이제 입고 오시는 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비는 드리는 거고 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어쨌든 간에 2시간 반을 투영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비가 와도 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왕 왔으니까 그리고 아티스트는 저희가 캐노피를 치면 연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빗속에서 그냥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다고 또 주최 측에서는 우비를 주죠. 그래서 그냥 우산 쓰고 그리고 이제 비가 올 거 대비해서 돗자리 못 앉으시니까 의자는 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개초는 이제는 비가 와도 늘 하는 축제로 저희가 이미지를 심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죠. 서울 비가 너무 오는데 합니까라는 이제 밖에 올라와요. 댓글만 이런 게 그러면 우리가 늘 답하죠. 걱정 마시고 오세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고 오죠. 아티스트가 힘들지 사실 관객은 힘들지 않죠. 그리고 그런 팬층도 좀 생겼어요. 비 오는 날 듣는 것도 너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 올해 마지막 날에 아까 이 영상에서 보셨던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우승하면서 2015년 우승하면서 지금 뭐 세계 클래식의 대스타로 떠오른 친구인데 그 친구와 김선욱의 협업 덕택과 함께 10년 차의 개촌 클래식 축제의 그 고정 관객들이 하루에 그 저녁 공연에서 16,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제가 거기 연주도 인상 깊었지만 또 강력하게 진하게 각인됐던 지점은 이 진행 요원들의 또 노고가 대단하겠더라고요. 거기에 그 우선 공연장에 입장하는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그분들이 확성기 하나 들고 막 이 통제를 하시는데 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된다. 순서를 지켜달라라고 막 절규를 하시듯이 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무료 공연이기 때문에 이 객석에 카테고리가 없는 걸로 생각한 관객들이 막상 가니까 거기 이제 VIP들도 또 이제 이 의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나눠 있는 거에 대한 뭐 불평불만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진행위원들이 정말 진땀을 흘려가면서 이 그 관객들을 이끄시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기도 했는데 수요 예측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 공연에 어느 정도 몰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는 수용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관리 감독 가능하겠다. 이런 노하우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축적해 나가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진행 요원들도 함께하는 뭐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도 궁금하고. 진행 요원이요. 진행 요원들은 모르겠어요. 이걸로 아마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10주년을 했잖아요. 10년을. 근데 진행 요원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커플이 한 10커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런 거예요. 동지애가 쌓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동지애가 생기는 거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람 많이 왔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붙돋아주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이 계속 자원활동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관객 수요는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좀 이용을 하죠. 아무리 아웃도어이고
무료 공원이긴 해도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 신청 왜냐하면 갖고 있는 에어리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는 맥스가 한 저희가 6천 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료 공연은 노쇼가 좀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늘 저희가 한 30%를 놓고 역산을 해서 6천 명이 들어가니까 한 8천 명 정도 보내면 6천 명이 오겠구나 이랬는데 조성진 때는 제가 잘못 계산했어요. 노쇼가 그렇게 없을 줄 몰랐어요. 노쇼가 3%난 거예요. 3%. 그래서 8천 명이 관객이 다 들어갔고 근데 이제 저희가 네이버만 8천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지인들 이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 자회사의 지인들 그분들이 진짜 한 2천 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험하구나. 이 공간 안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건 엄청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걸 이번에 경험하면서 내년에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 이제 민원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가롭게 좀 이렇게 즐기려고 왔는데 너무 빼곡해서 싫다라는 민원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 공간 안에 5,000명 이상은 안 넣으려고 해요. 그래야지 조금 이렇게 가족들 아니 야외 공연이라고 왔는데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가지고 앉아서 보면 이게 무슨 그 술도 한잔 해야 되는데 술도 막 이렇게 빨대 꽂아서 먹고 이래야 되면 이게 무슨 여유인가 싶어가지고 맥스 5,000명 정도 넣어야겠다라는 거를 저희가 딱 잡고 내년에 좀 힘을 빼기로 좀 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또 정선에 계신 분들은 아까 뭐 인구 감소가 지금 뭐 지구촌에 직면한 문제인데 그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또 마을이 예술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유사원 감독님이 이 돌파구를 제시해 주셨고 그러자면 대도시의 사람들을 이 정선의 정주 인구로 혹은 관계 인구로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되는데 감독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역에 와서 마주해 보시니까 정주 인구 뿌리 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급한 뭐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저 이 부분 되게 강력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계산문화제 제가 이번에 연출하면서 다는 아니었어요. 공연 부분만 제가 연출을 했는데요. 관객분들이 비가 오는데도 물론 많은 관객은 아니었지만 와주시고 그걸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그걸 관람하시는 보살님들 보면서 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개촌 처음 시작할 때 개촌이 이렇게 처음부터 많은 관객들이 있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뭐 700명 뭐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개촌 초등학교를 넘어서는 그게 6회 때였던 것 같아요. 선우예곤이 오면서 갑자기 한 6천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개촌 초등학교가 우리가 5천 명이 들어가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이제 그게 뭐 몇백 명으로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넓혀가던 시점이 있었는데요. 정암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선에 정암사가 있어? 거기서 뭘 한대. 그러면 이제 좀 놀러 갔다가 뭐 내지는 한번 땡기러 왔다가 한번 본다던가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활동을 하고 좀 같이 뭔가를 공감하고 그 정암사가 내어주시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 환대 안에 굉장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정암사가 주는 환대, 종교적 환대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래도 일상인들한테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감히 좀 얘기를 드립니다. 정암사에서 좀 좋은 축제가 또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확장되어지는 예술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유 감독님께 궁금했던 점들 혹은 오늘 강연을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뭐 소감들 하시고 싶은 격려 뭐 전해주시고 싶은 격려 무엇이든 좋습니다. 편히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지금 두 가지 축제를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추가로 하나 더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기 정선에서요. 그거는 저희 주지스님한테 권한이 있지 않을까요? 전 뭐 맡겨주시면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축제를 원하세요? 그렇죠. 즐거워야 되죠.
즐거운 축제인데요. 제가 한번 총무 스님하고 주지 스님하고 한번 약간 상의 드린 적은 있어. 이곳에 만약에 제가 정선에다가 정암사에다가 축제를 만든다 그러면 약간의 그래도 종교적 성격을 좀 띠는 축제를 만들고 싶은데 제가 하고 싶은 축제는 좀 생각이 났어요. 영성까지는 아닐지어도 약간의 힐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클래식이라든지 그런 장르 베이스의 축제라기보다 이제 휴먼 인간이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축제. 그래서 그거를 음악으로서 그다음에 공간 안에서 이 한백산이 주는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아주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증폭시킬 수 있는 제가 오브제를 만들어서 뭐 영성 축제라는 뭐 가칭을 좀 둘 텐데요. 그런 좀 힐링하는 축제를 만들고 싶은 욕심은 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네네. 예,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제가 저기 경우는 틀리지만 2013년에 그 개촌이 수동마을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 들어가는 입구에 수동마을. 거기 보면 저 폐교를 활용해갖고 마을 기업을 해갖고 지역 주민들이 삶 재배를 해갖고 하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축제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자라는 그 내면적인 것도 많이 깔려 있는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뭐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런 것도 좀 있는지 하고 혹시라도 뭐 예술가들 뭐 가령 뭐 감독님께서 축제장에 뭐 상주를 시킨다든지 했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저희가 축제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역민이 그래도 가게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죠. 다행히 개촌은 좀 분홍이 많으신데 그 분홍을 더 우리가 잘 살게 잘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지점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막 머리를 맞대다가 결국 이렇게 됐어요. 클래식을 듣고 자란 배추. 이래가지고 개천 클래식 축제 마크를 그 배추 그 포장하는 그 박스 있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다 마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정명환 선생님 첼로가 딱 있어서 클래식 마을에서 자란 배추. 그 고랭지 배추가 그래서 클래식 막 그리고 그 주민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분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디어를 냈더니 김치 공장을 차리셔가지고 굉장한 가게에 도움이 됐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까지 했었던 일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화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국토부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민간협력 상생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좀 땄는데요. 그 안에 그런 이제 로고만 만들어드리지 말고 정말 이거를 외부로 조금 할 수 있는 이제 어플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개발해 보고자 평창군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저희가 예산을 한 좀 잡았어요. 그걸 2년 반 동안 벌써 반은 지났죠.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거를 개촌이 가지고 있는 많아요. 평창이 가지고 있는 오미자, 배추,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특산물들, 감자는 뭐 저희한테 안 해도 된대요. 너무 잘 팔려 가지고 옥수수도 안 해도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 마크를 붙이겠다 뭐 이랬는데 그거를 좀 판로를 조금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일본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좀 공부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조금 직송으로 판매한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것들도 대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렇게 조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네.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그 개촌 초등학교 거기에서 공연할 때부터 어떻게 우연찮게 가서 올해는 못 갔고 작년에 임윤찬 거기까지 갔다 오긴 했는데 저도 아까 느낀 것처럼 그 한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임윤찬 볼 때 역시도 그런 생각을 살짝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질문하신 분도 있지만 그 이제 지역민들이 축제 이외의 다른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제 이게 변화되느냐도 중요한데 그 음악인들이 다양하게 뭐 재즈서부터 뭐 버스킹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지금 음악 축제에서 하는 행사 이외에 그 평창 지금 개촌 클래식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공연을 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지금 그 이제 연주자들이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그 연주자들이 지역을 생각하는 그 작은 마을을 생각하는 그런 것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사실은 저희 지역 사람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방문을 하거나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올 수도 있고 또 축제 기간 아닌 때도 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도 아티스트들한테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조건에서 기후 조건에서도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축제가 가진 이미지가 이제 좋아진 거죠. 좋아져서 백건우 선생님은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나 개촌에다가 와서 살아도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진 총장님은 자기 이제 은퇴하면 그냥 개촌 축제 개촌 마을에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국토부에 좋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지역 활력 타운이라 그래가지고 한 30동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타운하우스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살다가 정주행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을 단위를 조금 마을 옆에 조그만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떤 타운하우스를 좀 지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제 생각이라기보다 왔던 아티스트들이 저 여기서 조금 이제 국악하는 친구들은 산공부라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이 클래식 쪽 애들도 그렇게 좀 들어가서 작업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작은 저희가 웰컴 센터라는 공간을 지금 국토부 사업 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지으려고도 하고 있고 근데 그냥 그것도 지어지려면 2년이나 걸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 개촌길 맨 끝에 할머니가 사시는데 자식들이 이제 너무 그 집이 오래됐으니까 새로운 집을 그냥 그 마당에다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헌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약간 그렇게 워케이션이라든지 그렇게 내지는 작가 활동하는 친구들한테 내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괜찮대. 좋은 생각인 것 같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아티스트한테 내어주고 무상으로 쓰게 하는 거죠. 뭐 지금부터 막 돈을 받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구가 한 동, 두 동 생겨나면 개촌에 혹시 그런 레지던스 공간 있어요라고 그냥 질문들이 오면 우리가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럼 또 전 평창군을 막 괴롭혀가지고 사업을 따서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지어 나갈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개촌 그 클래식 마을 처음에 만들 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옆에 지인과 그 개촌 클래식을 갔을 때 제가 불편했던 거는 방이 없는 거예요. 가서 네, 그러니까 뭐 그 음악을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축제를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도 궁금했고 그래서 그냥 그 음악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마을을 좀 더 깊숙이 알고 싶었는데 가서 좀 잠도 자고 이웃 주민들과도 만나고 싶고 그랬었는데 도대체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희가 아침 일찍 출발했다가 갔다가 다시 이쪽 정선으로 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이랬었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그 궁금증은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만약에 그쪽이 그 마을 안에 뭔가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처음에 이 개촌 클래식 그 음악제를 기획하고 했을 때의 어떤 그 변질이 올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도 좀 하셨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이게 어느 지점이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잡은 목표는 개촌 마을에 좋은 자그마한 공연장을 하나 짓는 것까지예요. 그 공연장을 짓고 그 공연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프라와 기반까지 만들어 놓는 공연장만 짓는 게 아니죠.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휴먼웨어까지 제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한 70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인 거고 해주셨던 것처럼 숙박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나마 애쓰시고 계세요. 자기 마당 내어주기 프로젝트를 저희가 올해 시작을 했는데 약간 뭐
돈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평창군하고 약간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원활하지가 않아서 마당 내어주기를 다 주민들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 시골은 마당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캠핑장을 차리라고 그 화장실은 내어주고 그래서 저희는 화장실 비용은 당연히 가구한테 줘야 된다 그랬는데 평창군이 그거는 이렇게 상업활동 그리고 이제 저희가 후원사인 현대전 정문구재단에서 그거는 수입이 발생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그걸 못했어요. 대신 마을 1, 2, 1인 6 그거 경로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토탈 다 하니까 한 24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숙박을 하시라고 저희가 이제 신청자가 또 받으려고 했는데 여튼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는 또 그렇게 쉐어하는 작업들을 이제 그러면 선생님 방금 얘기하셨던 마을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마을이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러운데 내지는 보드라운데 뭐 이런 걸 좀 느끼시면서 축제뿐만이 아니고 잠깐 만약에 뭐 이런 민박 같은 거를 좀 내어주면 한 달부터 시작을 하는 지점들이 생겨날 것 같아요. 한 달 살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겁고 심도 깊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유상훈 감독님께서 저희 이 후반부의 공연 때도 보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뭐 공연 끝나고 활용해서 또 질문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10분 쉬겠습니다. 원래 2시 반부터 시작인데 2시 40분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2시 40분 괜찮죠? 네. 후반부에는 김준영 검은고 명인이 연주를 하실 텐데요. 국립국악원의 창작 악단에서 단장으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검은고의 명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10분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